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한 열망, 또 그 시대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큰 지금 이 대선 주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함께 검증해 보시죠. KBS 특별기획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제1라디오와 인터넷으로도 함께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모신 분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십니다. 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저와 함께 대담을 이끌 정하연 기자. 네, 어제도 고생이 많았죠. 네, 아닙니다. 자, 유 의원님 보니까 이제 정윤현 붉은 닭의 해인데 예. 57년 닭띠시죠? 예, 제가 음력으로 57년 11월생 정윤현생입니다. 하필이면 또 닭띠 해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뭐 비상할 것 같습니까? 예, 최대한 날개를 파닥거려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있었던 일부터 좀 잠깐 여쭤볼게요. 특검이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이제 뇌물 공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제 판사가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일로 이제 일부 정치권 또 누리꾼들 사이에는 재벌 봐주기 아니냐 이런 거센 주장이 있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저는 국회 입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네. 다만 그동안 특검이 이렇게 쭉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흘러나왔던 그런 보도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느꼈던 어떤 이 문제에 대한 감정, 어떤 예상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빗나갔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그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 좀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심정이고 저 역시 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법원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18시간 동안 검토를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재벌에 대해서 제가 늘 갖고 있던 생각이 방금 말씀하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저는 뭐 재벌 총수들 사면 복권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요. 만약 법원이 그런 영향을 받았다. 예컨대 예전에 과거에 뭐 경제를 위해서 뭐 이런 판단을 했다면 그거는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이제까지 본 걸로는 오늘 본 걸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제 이겁니다. 지금 이제 이 영장을 이제 부장판사가 기각을 했는데 아고라 같은 그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부장판사가 파면을 촉구하는 그 서명, 촉구 서명을 받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뭐 이제 전 야당 의원은 SNS에다가 이게 이제 헌법을 위반한 행위다라면서 이제 규탄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한 가지 사안인데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극단적으로 좀 주장이 엇갈리고 어찌 보면 약간 좀 그 어느 사회학자가 지적한 대로 분노 사회가 된 느낌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법관이 우리 헌법에 나오는 법관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결정을 한 거라면 존중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최순실 게이트다 대통령 탄핵이다 이 모든 문제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아서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법관이 진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기각한 거라면 그거는 우리 사회가 그런 분노의 감정이 있더라도 존중해주고 그런 인터넷상에서 무슨 뭐 파면이다 또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과격한 입장을 표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게 우리가 법치로 가자는 건데 모든 문제는 냉정을 찾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그 법관의 양심을 일단은 믿어보고 싶습니다. 올해로 정치 인생을 시작하신 지가 이제 14년째 아닙니다. 17년째 되시죠. 정치 인생 좀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비교적 좀 평탄하게 너무 꽃길만 걸어온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저보고 꽃길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동의하기가 곤란하고요. 어렵습니까? 제가 국회의원 선거, 제 자신의 선거는 뭐 쭉 이렇게 평탄하게 왔습니다. 국회의원 4번 선거 됐고요. 또 당내 선거, 무슨 최고위원 선거, 원내대표 선거, 국방위원장 경선 이런 건 다 됐습니다만은 제가 2000년 2월에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을 해서 2002년에 대통령 선거 지고
저도 이제 백수가 되고 네. 저 같이 일하던 사람들 다 백수가 됐고요. 그러다가 2004년에 우영곡절을 겪어서 들어왔는데 17년 하면서 제가 야당 8년, 여당 8년을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살아있는 권력에게 제가 할 얘기를 다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는 바람에 그 2015년에는 원내대표도 도중에 대통령께서 뭐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을 하셔가지고 원내대표도 사실상 뭐 그렇죠. 강압위에서 그만두게 됐고 사퇴하셨죠. 작년에 총선 때는 제가 뭐 또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소속 출마하게 됐고 작년에는 어떻게 탈당을 2번을 했습니다. 탈당했다가 복당했다가 다시, 또 연말에 네. 탈당을 하는 이런 일을 겪고 그래서 뭐 그거를 꽃길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좀 그러네요. 네. 그 꽃길을 걸었다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 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시잖아요. 예, 오늘 공교롭게도 제명이 되셨는데 좀 예. 심경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한구 위원장 제명된 데 대해서는 작년에 공천 파동이 있었을 때 네. 당이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제가 납득을 하겠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이 박근혜 정부의 실패가 여러 번 거치면서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왔는데 네. 지금 시점에 인적 청산의 핵심들 그분들은 성역으로 그냥 지금 건드리질 못하면서 그렇죠. 이한구 위원장 다 지난 일을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제명하는 거 보고 아, 좀 아니다 이거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어쨌거나 그래서 2번의 탈당을 거쳐서 지금 새로운 그 보수를 보여주시겠다면서 바른정당 예. 만드셨는데요. 여기에서 의원께서 강조하시는 이 보수 적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보수 적통이라면 이런 거죠. 국민들께서 지금 이제까지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고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이 보수다라고 네. 만약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런 보수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모든 사태와 그 전부터 있었던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어떤 잘못들 저희들 다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걸 겪으면서 아, 보수가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에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정치를 하면서 평소에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생각으로 정치를 해온 사람인데 새누리당 안에 남아서 정말 0.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제가 당의 개혁, 보수의 개혁을 저는 끝까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으로는 저는 보수의 개혁을 할 수가 없다. 네. 이래 생각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전한 보수를 정말 되살리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아, 보수도 저런 보수라면 희망이 있구나.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려면 이거는 백지에서 밑바닥에서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저희들 바른정당의 출발점입니다. 네. 예. 말씀 중에 이제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조 친박, 핵심 친박 중에 핵심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어떻게 보면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제가 박근혜 정부의 탄생에 기여했던 사람으로서 그 책임 당연히 있고 제가 탈당하고 신당에 간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면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잘 네. 알고 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국민들께 그 책임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한 정치를 그만둬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제 경우에 뭐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 네. 2005년 12년 전에 비서실장을 10개월을 했고요. 네. 2007년 그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 때 치열한 경선 때 이제 도와드렸는데 2007년경부터는 지난 한 10년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아마 저만큼 그 잘못을 지적하고 할 말을 다 했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뭐 그런 핍박도 고초도 겪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좀 더 알아내고 좀 더 세게 말리고 잘못을 지적하고 정말 안 만나줘도 뭐 청와대 앞에 찾아가서라도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후회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보수를 보여주시겠다는 건데 사실 이 국정농단, 이 최순실 게이트 사태에 후폭풍이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 대선에서 보수 정권이 또 집권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사실은 있거든요. 보수가 그렇게 많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무슨 염치로 다시 정권을 창출하겠다 그러냐 이제 이런 말씀으로 네. 질문으로 받아들이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단순한 지금 민주당의 예컨대 뭐 문재인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정권 교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권 교체를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외쳐왔는데 네. 정권 교체라는 거는 무조건 교체하면 된다, 바꾸면 된다 이런 건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꾸면 된다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면 국민들께서 투표를 하면 저는 그 어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너무나 막중한 예? 그 힘과 책임을 갖고 있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갈 사람한테 요구되는 능력과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따져보지도 안 하고 그냥 바꾸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묻지마 투표를 하면 저는 또 다른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뭐 문재인 전 대표님 같은 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전 대표 이런 분들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누군가의 아바타, 누가 써주는 대로 읽고 판단하고 이런 대통령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분은 배후에 누군가가 뭔가 예?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보수가 잘못했더라도 저희들 보수도 새롭게 출발할 테니까 이제는 대선에서 국민들께서 인물을 보고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갈 건지 네.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정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거 좀 보시고 아무리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에 대해서 이렇게 짧아지더라도 그럼 꼭 좀 그런 걸 보셔야 되고 오늘 하는 이 검증도 그런 걸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유 의원님. 예. 그 과거 이제 모교 총동창회 소식지에 보면 박정희는 존경하고 이제 박근혜는 좋아한다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나요? 옛날에 네. 예, 제 모교 동창회 회보에 제가 네.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돼서 예.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2000년에 입당해서 한나라당 입당해서 네. 이제 박근혜 의원님을 네. 이제 그냥 먼 발치에서 네. 봤고요. 2004년부터 가까이 일했는데 2004년부터 2007년에 일할 때는 도와드리고 이럴 때는 저는 그분이 정책적인 능력은 부족하지만 네. 기본이나 리더로서의 어떤 기본이나 또 깨끗한 이런 측면은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 두 분이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네. 저희 그런 생각들이 이제 2007년 정도부터 지난 한 10년간 계속 조금씩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의 차이나 잘못을 지적하게 되고 뭐 그랬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014년 이제 국정감사에서 예. 청와대 얼라들 이런 이제 발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불과 이제 2년 전의 일인데 그때 예. 당시에 이런 종류의 그 국정농단이랄까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었나요? 청와대 얼라들은 네.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셨는데 뉴욕에서 중요한 간담회를 하시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 우리 국가의 생존에 걸린 문제인데 거기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을 외국인들 거기서 간담회 참석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다 배포가 됐다가 그 문장을 또 지워서 취소하고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외통위에 잠시 있을 때인데요.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걸 누가 이렇게 하느냐. 이 중요한 대통령의 이 말, 글, 연설을 누가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외교부는 자기들은 아무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짚히는 데가 있어서 뭐 청와대 얼라들이라는 표현이 좀 경상도 사투리 얼라들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욕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좀 듣기에 따라서는 그 표현이 조금 거칠었는데 저는 분명히 이거는 청와대 그 대통령을 모시는 그 비서관들이 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최순실 같은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국정을 농단한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몰랐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반 총장이 10년 동안 외국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개혁적인 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당내에서 이제 반 총장을 영입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해서 혹시 유 의원께서 좀 견제하려고 하신 발언인가요? 견제가 아니고요. 네. 저는 뭐 제가 그냥 이렇게 마음에 있는 대로 네. 뭐 이야기를 한 건데 네. 그분이 외교관으로서 경력은 참 평생 훌륭하신 네, 분이고 네, 네. 또 외국에 10년 동안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대한민국에서는 네.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계속 외국에 계셨기 때문에 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수십 년 묵은 중병 같은 그런 문제들, 네. 성장현, 저성장, 출산현, 저출산, 양극화, 불평등 이런 국내의 국민들께서 제일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셨고 어떤 해결 방법, 어떤 개혁의 어떤 의지나 해법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이 제가 국민으로서 궁금하고 저도 네. 궁금하고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신 분 아니냐 이런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10년 정도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해온 그 경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될 텐데. 아, 그 부분은 네. 소중한 자산이고 네. 그거는 국가적인 자산이죠. 네. 유엔 사무총장을 10년을 했다는 것은 국가적인 자산이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그거는 소중하게 정말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자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음 대통령은 정말 엄청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똑바로 갈 수 없고 세상의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그런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없는데 우리 반기문 전 총장 같은 분은 그런 이 시대에 필요한 개혁 이거를 얼마나 해내실지 그거는 제가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영입을 반대하거나 영입 반대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예. 네. 영입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저는 늘 원칙 있는 연대를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반기문 전 총장께서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보수의 길, 국가안보 철저히 지키고 네. 그 대신에 국민 생활 어려운 그런 부분들, 민생하고 관련된 분들은 개혁적으로 나가는 그런 길에 큰 틀에 동의하신다면 저희 바른정당에 입당하셔서 치열하고 공정한 경선을 같이 치르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바른정당 의원이 한 30여 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유 의원을 믿고 한 몸으로 움직이는 분이 한 10여 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상입니까? 예, 뭐, 예, 저희 당에, 본래 새누리당에 있을 때 제일 이렇게 개혁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바른정당에 많이 오셨고, 예, 그분들과 저는 뭐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연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만약에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예. 당명도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친박 패권과 관련된 분들이 다 물러나면 예. 대선 과정에서 연대하실 수 있습니까? 새누리당 연대는 저는 쉽지 않다, 어렵다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바른정당이 정말 새로운 보수의 길로 성공을 하면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계시는 분들이 저 바른정당에 네. 이렇게 합류하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새누리당이 인적 청산만 한다고 해서 연대가 가능한 게 아니고 새누리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낡고 부패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그 보수의 길, 그걸 버리고 새로운 보수의 길로 오신다면 그러면 이제 가능한 이야기겠죠. 예. 네. 아까 앞서 말씀하실 때 그 문재인 전 대표 얘기하시면서 인물로 승부를 봐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지지율에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네.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저는 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냥 대통령하고 맞선 사람 이 정도 이미지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저는 17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정말 매일 제가 왜 정치를 하는지 또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이 세상에 뭘 바꿔보고 싶은지 그걸 늘 고민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물론이라는 게 뭐 아무리 대선 기간이 짧아도 뭐 이런 기회 또 서로 토론, 언론을 통해서 철저한 도덕성과 능력의 검증을 통해서 검증이라는 게 국민들께 대선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해왔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걸 알리는 거니까 저는 검증이 시작되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으시다는 거죠? 예, 자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 지지율도 보면
아직도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 비해서 지지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새로운 보수에 대해서도 바른정당이 좀 제대로 아직 못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에서 나오면서 지금 이제 다음 주 24일 날 창당을 하는데요. 이제 그동안 창당하느라고 워낙 좀 이렇게 노력이 많이 들어서 바른정당이 지금 지지도가 안 나오는 거는 저희들 탈당하기 전에는 신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바른정당이 뭐가 새누리당하고 다르냐. 새로운 보수 말로만 하지 말고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보여준 게 저는 부족하다고 뭐 정말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걸 하나씩 보여드리면 저는 국민들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바른정당으로 합류해 줄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런 어떤 인적인 그런 재편 이런 게 또 있으면 지지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의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그 정강 정책에서 그때 출범 당시에 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어떤 그 안보는 보수, 예. 또 경제는 진보 이런 부분을 들 수 있겠는데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의원님께서 그동안 그 추진해오신 지향해오신 부분이어서 개인 유승민 당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새누리당에서 나올 때 그 친박 사당의 그 폐해를 저희들이 절감하고 나왔는데 네. 나와서 뭐 바른정당을 무슨 유승민 당이다 이런 사당으로 만들려고 나온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게 안보는 정통 보수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 노동, 복지, 교육, 보육, 뭐 주택, 의료 이런 민생하고 관련된 문제, 공동체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은 진보라고 안 그러고 좌클릭이라고도 안 그러고 개혁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저희들 그 부분은 진짜 국민들 원하는 개혁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 생각이 저 혼자 개인 생각이 아니고 이 바른정당에 합류하신 젊고 개혁적인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도 새누리당이 기존에 하던 그 보수하고는 우리 다른 보수의 길로 가자라고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당의 이름 당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강정책, 당헌 당규의 그런 거를 반영하는 것을 굉장히 민주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의 무슨 사당 이런 거는 전혀 아니란 말씀드리고 네. 저는 뭐 당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에 제가 제안했던 당명 채택도 안 됐고요. 또 제가 정강정책에 다른 분들 다 하시고 저는 의견만 내고 그랬습니다. 네. 유 의원님, 저기 이제 네. 개헌 이슈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자, 사실은 이제 개헌에 대한 목소리는 그 국회 내에서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거의 한 200여 명 이상의 의원들이 좀 공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권력 구조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제 대통령제 폐해를 지적을 하면서 뭔가 이제 책임 총리제나 뭐 의원 내각제, 의원 집정부제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의원님은 이제 4년 중임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네.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이 되고 경제가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갈 네. 때까지는 4년 중임 대통령제의 안정된 강력한 리더십이 네. 필요한 나라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러면 많은 이 민주주의 국가 선진국들이 하는 내각제로 바로 가는 게 그때 가서 네. 그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회 안에서 300명 국회의원이 있지만 많은 네. 분들이 개헌에 찬성하지만 어떤 개헌이냐라고 물으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네. 국민들께서도 네. 개헌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개헌이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87년에 우리가 개헌이 되고 나서 6분의 대통령, 박근혜 그렇습니다. 대통령까지 있었는데 4년차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제 내인덕에 빠지고 또 친인척 비리, 막 각종 그 안 좋은 사건에 연루되고 해서 대부분 이제 불명예스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그 원인들이 이 대통령 선거 보면은 불과 한 2, 3%의 득표율 차이로 0대 100으로 100이라는 권력을 다 차지하는
그런 데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네. 하더라도 네. 예컨대 감사원을 국회에 이관한다든지 국회의 네. 견제를 더 강화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네.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최하위입니다. 제일 네. 바닥입니다. 네. 그런데 내각제라는 것은 이원 집정부제도 사실상 내각제거든요. 네. 내각제라는 것은 국회의원한테 총리, 장관 자리까지 행정부까지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을 안 하실 거고요. 네. 지금 20대 총선은 네. 대통령제를 전제로 뽑힌 국회입니다. 네. 만약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정하고 싶으면 20대 국회 해산하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네. 예. 근데 이제 이번 대선이 후보가 사실 한 서너 명으로 난립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네. 경우에 한 예를 들어 전 국민의 그 투표율을 고려를 하면 한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 득표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에 오르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당성의 문제도 있고 예. 대통령이 이제 국정 동력을 행사하는 데 상당히 좀 장애점이 될 것 예. 같거든요. 그래서 결선 투표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옛날에 87년, 네. 92년 대선 때 이제 그랬죠. 네. 40% 안 되는 네. 대통령이 나왔죠. 저는 결선 투표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데요. 네. 헌법학자들 사이에 그게 네. 개헌을 해야지 결선 투표가 가능하다는 네. 의견과 헌법 안 고치고 선거법만 고쳐서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금 나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헌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저는 결선 투표제에 찬성합니다. 네. 자, 이제 20대 국회 대표적인 이제 개혁 입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 연령을 인하하자, 예. 18세로 하자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촛불 전국에서 보면 젊은 층의 정치 의식도 많이 좀 향상이 됐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의원님은 반대시잖아요. 아닙니다. 반대 아닙니까? 예, 저는 18세로 네. 인하하는 데 찬성입니다. 네. 다만 한 가지 걱정하는 부분은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네. 선거 열풍이 있기 때문에 이 입시를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들이 그 선거에 그렇게 돼도 되느냐 이런 걱정들을 학부모들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그 학제를 이렇게 한 학년 좀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학제를 예, 네. 당겨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학을 하면 대학교 1학년이 18세가 되도록 하고 네. 그러면서 선거 연령 인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 학제 개편까지 논의를 같이 예. 하게 되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네, 쉽지는 18세 투표권은 않겠죠. 오래돼서는 예. 적용하기가 어렵겠네요. 18세 선거 연령 인하에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바른정당 안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른정당 안에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초기에 당론이 마치 오락가락한 것 같이 비춰진 부분이 있어서 이제 혼돈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표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자유투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차기 대선이 친문과 비문 후보의 1대1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렇게 가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후보가 좀 난립할 걸로 보십니까? 친문, 비문 그거는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저는 새누리당에 나오면서 새누리당에서 친박, 비박 나눠 싸우다가 밖에 나오면서 네. 저희들이 그냥 비박이나 하려고 지금 신당을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어떤 정치를 할 거냐를 늘 생각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대선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예? 친문하고 나머지 비문하고 네. 구도가 된다? 저는 그거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네. 무슨 당을 합치든지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연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비문이면 다 하나의 후보를 내자 이렇게 해서 연대가 되면 그걸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경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그냥 비문이면 된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후보를 내고 연대를 한다.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정치공학적으로만 본다면 예. 이제 국민의 정당과 이제 바른정당은 이른바 이제 패권 정치를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좀 접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대선을 앞두고 사실 국민의당과 이 바른정당이 공유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부분도 늘 네. 저는 원칙 있는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에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 경제나 이 민생하고 관련된 이슈들은 저희들하고 생각이 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국민의당에 계시는 분들 중에
국가안보 예컨대 사드 문제 같은 거는 네. 완전히 뭐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미동맹이나 북한에 관한 문제나 한미관계, 뭐 한중관계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시기 네.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단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연대를 한다? 그건 원칙 없는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드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제가 반대되는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사드 문제 여파로 이제 중국이 우리 지난번에 화장품 수입에 예. 좀 제동을 걸었고 여러 가지 한류라든가 좀 장애 요소가 좀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이 SBX라고 해상 기반 그 X밴드 레이더가 괌에서 이제 이 한반도 쪽으로 오는 부분, 특히 이제 그게 굉장히 그 추적 반경이 3배에서 5배까지 큰데도 입을 닫고 있고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은근히 이제 보복을 하는 상황 아닙니까?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사드는 네. 지금 중국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견제,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의 뭐 화장품이든 관광이든 네. 여객이든 네. 뭐 이렇게 여러 산업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네. 우리 모든 국민들의 생명과 네.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용 무기고 그거는 저희들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네. 스스로 우리 목숨을 지키겠다고 우리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드를 도입하는데 우리가 왜 중국의 허락을 얻어야 됩니까? 네. 이거는 화장품이나 이런 거하고는 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드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아주 단호한 목소리를 내서 중국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제일 오래전부터 사드 꼭 도입해야 된다. 심지어 우리 예산으로 3개 포대 정도는 사야 한반도 이 남한 전역을 커버할 네.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피력해왔던 사람이거든요. 이 문제는 저는 중국에 대해서 네. 눈치 볼 일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떳떳하게 네. 우리가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 한반도 배치 처리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중국을 설득하고 중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내부를 대한민국 우리 내부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런 계략을 못 쓰도록 저는 우리가 네. 단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개성공단 예. 재가동 문제, 예.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손학규 전 지사도 나와서 이거는 다시 재개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이 물론 반대하시겠죠? 저는 네.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는 개성공단을 폐쇄할 때 그 시점이 네.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폐쇄된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하고 개성공단이든 금강산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대화나 네.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북핵 문제나 이 한반도의 어떤 기본적인 안보에 네. 대한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힘의 우위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작정 그냥 금강산 풀고 네. 개성공단 풀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약간 예. 반론 차원에서 좀 질문을 더 예, 드릴게요. 자, 지난 이제 10년간의 이제 보수 정권에서 이른바 이제 대북 강경 정책을 써왔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이제 회초리를 많이 썼는데 예. 그 이전에 이제 정부들은 또 이른바 햇볕 정책을 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북한 핵과 관련해서 이제 5차 핵실험이 이루어지고 예. 북한은 주저하지 않고 멈춤없이 핵 질주를 해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과연 이런 강경책만을 쓰는 게 방법인가 하는 또 그 지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과거 네. 소위 진보 정권에서 북한에 대해서 현금을 지원한다는 여러 가지 퍼주기 했던 거 그거 분명히 잘못됐고요. 네. 보수 정권에 와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와서 비핵화를 달성하지도 못하고 네. 또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은 그런 도발을 막지도 못했던 네, 네.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강력한 제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컨대 오바마 임기 도중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가장 잘 유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북한에 대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강력한 제재를 제일 중요한 중국에서 실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압박이 필요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는 오바마하고 달리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 트럼프 한미 공조하에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에 대해서 국제 공조로 강력한 압박을 먼저 가하고 북한이 체제의 생존을 선택할 거냐, 핵을 포기할 거냐, 거기까지는 저는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곧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방위비 분담금이 91년부터 지금 이제 2017년까지 한 1천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1조 가까이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미동맹이 계속 변화해오고 옛날에는 미국이 우리한테 거의 뭐 일방적으로 방위를 이렇게 담당하던 데에서 서로 분담을 해나가는 동맹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아마 취임하고 나면 평소에 유세 때, 선거 때 이제 했던 이야기를 보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수용할 수 있다 없다를 밝히는 것은 외교적으로 현명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한미 간에 뭐 상당히 서로 윈윈 되는 그런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방위비 분담금을 좀 올리게 되면 지금 북한의 어떤 핵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드도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뭐 핵 잠수함이 됐든 무슨 전술 핵이 됐든 아니면 미국의 전략적인 자산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보강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국토 방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많은 분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자 그러면 야당에 계신 분들은 아, 그거 못 올린다. 주한미군 나가려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뭐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 협상, 재협상을 제안할 수도 있고요. 또 보호무역을 강화해서 기업들이 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전략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되는 방위비 분담금보다 어떻게 보면 한미 FTA를 재협상을 하자라든지 우리 미국하고의 어떤 통상관계, 투자관계 이런 데 있어서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높은 장벽을 들고 나올까봐 저는 사실 그게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대응에서는 우리가 저쪽에서 아직 요구가 안 왔는데 우리 카드를 미리 꺼낼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통상교섭본부 이거를 지금 산업자원부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체제부터 빨리 정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상에 대해서 지금 통상 압력이 마찰이 이제 들어올 걸로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FTA 같은 거 재협상하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될 거냐. 미국이 요구하는 게 뭐고 그걸 만약 일부라도 들어주면 우리는 우리 수출에 도움되는 걸 뭘 요구할 거냐를 지금은 내부적으로 딱 준비해 놓고 저쪽에서 어떤 이제 요구가 올지 기다려 봐야죠. 유 의원님, 저기 이번에 좀 경제 문제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낮춰잡은 상황이고 이제 수년간 이제 저성장 고실업. 제가 이제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가끔 이제 시청자 의견을 들으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97년 IMF 위기 때보다 더 상황이 나쁘다.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정권이 그동안 수차례 바뀌었는데 서민들의 삶은 뭐 도저히 나아진 게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똑같다. 자, 유 의원님이 만약에 대선에 성공하신다면 어떤 정책을 펴겠습니까? 제가 IMF 위기 때요. KDI라는 연구소에 있었는데요. 딱 10년 근무했었는데 그 위기를 겪으면서 제가 경제학자로서 어떤 한계 같은 걸 절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대중 정권 때 이제 저희들 야당 연구소 소장으로 왔는데 제 느낌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97년, 98년에 겪었던 IMF 위기하고 상당히 비슷하고 물론 위기가 오는 경로는 다르지만 위기의 심각성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그때보다 더 큰 대공황, 대불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경제를 IMF 위기와 같은 그런 대불황이 그렇게 오지 않도록
네. 그렇게 아주 뭐 경착륙을 하지 않도록 네. 막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다음 대통령은 최근에 그 조선 해운, 석유화학, 그다음에 철강, 심지어는 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또 자동차까지도 지금 우리 주력 업종들이 막 흔들흔들하고 있거든요. 부실기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처방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실기업 문제가 우리 경제 전체의 리스크로, 금융의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급선무가 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경제가 5년마다 거의 1%포인트씩 떨어지는 이 저성장의 문제는 이거는 장기적인 추세입니다. 장기적인 추세 이대로 가면 2040년이나 50년쯤 가면 거의 0% 성장으로 갈지도 모르거든요. 그 전에 0% 성장이 온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IMF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를 막는 그 일과 별개로 저성장의 문제는 우리 경제의 완전히 체질을 뜯어고쳐야 되는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늘 이제는 재벌 체제에 의존하지 말고 혁신 중소기업, 혁신 창업의 길로 가자,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재벌개혁 말씀을 하셨으니까 2009년에 이제 25%였던 이 법인세 3%가 낮추어져서 22%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법인세를 좀 올리자. 왜냐하면 그 기업들의 유보금을 보니까 30대 기업이 770조 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올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법인세?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많다고 법인세를 올리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저는 본래 감세에는 굉장히 반대하고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MB 이명박 정부 때도 감세 중단하라 그러고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법인세 올릴 수 있다고 그러고요. 제가 정세 없는 복지는 흑우다 이 말 하는 바람에 제가 좀 혼이 났는데요. 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나 교육이나 보육이나 이런 데 서민들을 위한 투자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세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불가피합니다. 정세는 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그걸 법인세 하나 가지고 그러면 해결이 될 거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세를 할 때는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런 세금들 중에 뭘 건드릴지를 결국은 가진 자 또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좀 더 내고 또 지금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소득세 완전히 면세점 이하 그게 너무 넓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분들은 단돈 10,000원이라도 세금이 내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법인세 인상이 찬성하지만 법인세 인상만이 이 국가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거는 너무 이제 큰 잘못된 주장이죠. 트위터에 이제 당내 경선 출마하시겠다고 하면서 그 새벽에 이제 인력 시장을 차리셨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일자리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밝힌 걸 보면 이제 공공 부분에서 공무원 한 80만 명을 이제 증원하는 걸로 일자리 대책을 세웠더라고요. 유 의원님은 어떤 일자리 창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공 부문에서 뭐 10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갑자기 확대한다는 거는 다음 정권 임기 내에는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더 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든 안전이든 환경이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무리 합해도 갑자기 100만 개 가까이 늘리는 건 불가능하고 저는 오히려 젊은이들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젊은이들이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서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각 대학과 연구소와 젊은이들의 창업과 또 이공계의 교육과 이런 게 다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저는 창업에 일단 승부를 걸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각도가 다른 사회적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에 관심이 굉장히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자리와 복지가 또 공동체의 문제가 같이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태계도 만들어주고 혁신 창업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지금 인턴이나 알바 같은 그런 쪽에서 벗어나서
젊은이들이 정말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인터넷 시대에 뭔가 아이디어만 하나만 있으면 10명 중에 1명이 성공을 해도 그게 실패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해결을 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 좀. 네. 예. 아까 증세 얘기하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예전에 2007년 대선 때 BNP에서 경제 정책, 경제 공약을 준비하시면서는 친재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줄푸세 이거를 추진을 하셨단 말이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이때에 추진하셨던 것과 이 지금의 이 증세 입장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건가요? 제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리려니까 좀 정신이 없는데 줄푸세는 제가 좀 오해를 풀고 싶은 게 줄푸세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정책 메시지 단장을 한 건 사실인데요. 줄푸세는 그때 다른 분들이 만든 거고요. 그 말 자체도 다른 분들이 만든 거고요. 줄푸세가 뭐냐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우자는 겁니다. 법질서 바로 세우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거 좋은 거고요. 규제 푸는 거, 규제 풀 만한 거는 풀고 강화할 만한 거 강화해야 되겠죠. 세금을 줄이는 문제는 저는 늘 제가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2007년이고 이명박 정부 때고 지금이고 저는 감세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 알려진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와전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줄푸세를 제가 만들었다라는 게 야당이 지금 저를 공격하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절벽, 저출산 문제, 해법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유승민 법안 있단 말이죠. 유승민 법으로 불리는 육아휴직법, 바른정당 1호 법안이기도 한데요. 간단하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 이걸로 좀 충분할까 얘기 좀 해주시죠.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정말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소위 말하는 무상보육, 어린이집에 이제 보육료 지원해주고 양육수당은 그보다 훨씬 적게 주는 이런 쪽으로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애를 키우는 게 보통 보면 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한테 많이 맡겨놓고요. 그러면서 어린이집 어쩔 수 없이 또 보내기도 하고요. 이런데 엄마 아빠가 자기 아이를 직접 키우는 시간을 법적으로 허용을 해주자는 겁니다. 지금 육아휴직이 그동안 1년이었는데요. 그것도 사실 많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1년 못 찾아 그걸 못 하다가 최근에 와서 직장 분위기가 바뀐 데가 많습니다. 누군가 하나 1년 가니까 그 동료들이 쭉 따라 1년을 이제 씁니다. 특히 큰 기업들에서는 많이 그러고요. 중소기업은 아직도 그림의 떡이죠. 그런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3년으로 해주자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교사들이나 교사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이미 3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지금 1.2 정도 수준인데 합계 출산율이 교사 공무원의 경우에 1.4가 넘습니다. 그 0.2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1.2에서 조금 벗어나 보기 위해서 지난 10년이 넘는 동안 수십조 원을 썼는데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법을 낸 거는 민간 기업에도 3년 동안 육아휴직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만 8세가 아니라 자식이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18세까지 3년을 나눠 쓰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굉장히 앞서가는 법률입니다. 중소기업들은 금방은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직장 생활이라는 게 문화가 어땠습니까? 직장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근무하라 그러고 그런 걸 강요하고 거기에 따라야지 성공하는 문화였는데 그만큼 개인 근로자들이 희생을 해왔거든요. 이제는 기업들이 오히려 거꾸로 양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국가적인 대재앙을 갖고 오는 이 저출산 문제를 그런 획기적인 그 정책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 아닙니다. 기업이 부담은 좀 들어갈 겁니다. 육아휴직을 1년 하던 거를 3년으로 하면 대체 인력을 찾아야 되고 인건비 부담도 좀 늘 수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운 법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법안도 하나 안 하고 이런 노력도 안 하고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거는 이런 걸 해가지고 저출산 문제 우리하고 똑같이 겪다가 해결을 했거든요. 우리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아마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여야가 빨리 이런 거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기업들이 자꾸 따라오도록 기업 문화가 바뀌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보완할 대책이 뭐 국가가 더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거 있으면 또 해야죠. 그 이런 대책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시간을 들여서 진짜 그런 문제 하나라도 해결해서 좀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고 일부 언론에서 이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그러는데 네. 포퓰리즘 절대 아닙니다. 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전공법인데 이게 왜 포퓰리즘인지 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많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좀 그 정책을 내놓을 국정교과서 겁니다. 관련해서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보 보수 간의 대결 양상도 있고 사회적 논란이 좀 거센데요. 일단 이제 교육부는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도 학교 자율에 맡기자는 네네. 입장입니다. 저도 국정교과서 문제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네.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딱 한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모든 학교에 강요하는 거 이건 옳지 않다고 제가 비판해온 사람입니다. 국정교과서 일단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학교가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다른 교과서, 검인정 교과서도 그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네. 교육부가 쓸데없이 나설 필요 없습니다. 괜히 네. 국정교과서 채택하는 학교에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예산 지원을 해주고 이런 정책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 놔두고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네. 제가 아는 아주 대한민국이 예. 최근에 이제 최순실 이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예. 국민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미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리더십은 첫째는 개혁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이 구체제 하에서 구시대에서 네. 이렇게 쌓여온 적폐들은 네. 어지간한 개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개혁 의지, 정신이 투철해야 되고요. 아마 다음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경제위기, 안보위기, 바로 당면한 위기에 네. 맞닥뜨리게 됩니다. 네. 그 두 개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능력,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이제 향후 대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 네. 유승민 의원님도 뭔가 경쟁 상대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누가 가장 맞상대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아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저는 뭐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꼭 우리 바른정당의 후보가 되겠습니다. 네. 예. 네, 문재인 전 대표, 민주당 전 예. 대표께서도 유승민 의원을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예,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잠재력을 아마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선이 시작되면 예. 이게 또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이 든다는 걸 텐데요. 예. 이게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한나라당 새누리당 있으면서 대선 3번을 치르는 걸 봤습니다. 대선 치를 때마다 꼭 대선 끝나고 나면 말썽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바른정당의 후보로 이제 경선에 임하면서 저는 100% 제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돈을 아껴 쓰는 수밖에 없죠.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본인의 돈 써가면서 도와주면 고맙고요. 저는 하여튼 100% 제 돈으로 캠프 사무실부터 일하는 분들은 어떤 인건비 합법적으로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공식적인 후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 개인의 돈을 쓰고 그 두 가지를만을 쓰는 게 제일 깨끗한 선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이제 이거는 철저하게 지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후원금이 있어서 반기문 전 총장보다는 상황이 좀 나은 것 그 같습니다. 후원금이 네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자 예. 마지막으로요. 예. 다른 후보보다 이런 점은 유시민이 훨씬 낫다.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 제일 낫다. 예, 예. 자, 그러면 어떤 점 때문에 국민들은 유승민을 선택해야 됩니까? 저는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네. 제가 진심의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고요. 제가 17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매일
내가 왜 정치를 하느냐 물어왔고, 저는 제가 뭐 선거 때마다 손들고 상습적으로 출마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는 저는 저같이 개혁 의지에 대해서 정말 개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해법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던 저 같은 사람, 또 네. 경제 안보를 두루두루 알 수 있고 경제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바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난 총선 때 국민 장인이라는 별명 얻으셨어요. 예. 이번 대선에서도 임하실 때 따님하고 같이 이렇게 선거운동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짤막하게 좀 예, 제 딸이 지난 총선 때 이렇게 카메라에 나오는 바람에 노출되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 다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못 알아보더랍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딸이 그냥 보통 학생으로 네. 학교 생활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알겠습니다. 선거에는 될 수 있으면 딸 이용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한 시간이 아주 짧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예. 네. 자, 이제 경제 안보를 두루 잘한다 이렇게 유승민 의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내일 이 시간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모십니다. 이 대선 주자 검증의 시간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